세상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세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곳엔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이 오래된 질문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의 문 앞에 섭니다.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 세계 미스터리 특선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도와 이름, 사건이 남아있죠. 하지만 그 너머에는 끝내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집은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려 합니다.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은 곳들. 돌이 세워졌지만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신전. 언어가 새겨졌지만 아무도 읽지 못한 원반. 그리고 먼 바다의 끝, 하늘을 바라보는 거대한 얼굴들. 이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여전히 어떤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의문은 수천 년을 건너 지금도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따라 고대의 사막으로, 돌의 신전으로, 그리고 바람이 불던 섬으로 향해 갈 겁니다.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죠. 잠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세요. 세계 미스터리 특선, 시간의 모래 속으로 사라진 문명들. 첫 번째 이야기는 사하라의 눈입니다. 사하라의 눈. 끝없는 사막의 중앙에 거대한 눈이 잠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신의 눈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는 아틀란티스의 흔적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그 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모리타니 우아단 인근. 끝없는 모래의 바다 한가운데 누군가 거대한 나선을 그려 넣은 듯한 형상이 드러납니다. 위성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지구의 중심이 열린 듯한 모습입니다. 그 원형의 지름은 약 40km, 면적은 1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시의 2배가 넘는 규모죠. 달에서도 보일 만큼 사막 위에 새겨진 압도적인 흔적입니다. 겹겹의 고리가 정교하게 이어져 있고 중심으로 갈수록 오묘한 깊이를 드러냅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눈동자 같고 가까이 다가서면 오래전에 사라진 도시의 폐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위성사진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죠. 이건 절대로 자연적인 구조일 리가 없다. 어떤 이는 화산의 분화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거대한 운석 충돌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설명이 되지 못했죠. 사하라의 눈은 폭발의 흔적도 분화구도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원형의 정체를 두고 사람들은 아틀란티스의 흔적이라는 가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플라톤이 남긴 기록 속 아틀란티스는 동심원 구조를 가진 도시로 묘사됩니다.
바다와 육지가 번갈아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신전과 왕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하라의 눈의 형태는 그 묘사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죠. 기원전 360년경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중심에는 세 겹의 바다와 두 겹의 육지가 있었다. 이 문장을 사하라의 눈에 겹쳐보면 그 동심원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을 뜻합니다. 그 너머에 위치한 땅, 바로 북서아프리카. 모리타니는 그 지리적 조건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사하라의 눈은 바다와 가까운 곳이 아니며 해저의 흔적도 없습니다. 여긴 바다의 도시가 아니라 사막의 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말한 원형의 도시와 사하라의 눈의 형태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정말 인류가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 지역의 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은 끝없는 사막이지만 수천 년 전 이곳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사하라가 약 15,000년 전까지는 사하라 그린벨트, 즉 거대한 초원이자 호수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물고기와 악어의 화석, 조개 껍질의 흔적, 그리고 고대 인류의 사냥 흔적이 사하라 전역에서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 말은 곧 이곳이 과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하라의 눈 주변에서도 고대 인류가 남긴 도구와 토기 조각, 벽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암각화에는 물고기, 기린, 코끼리 같은 사바나 동물들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분명 바다가 아닌 생명력 넘치던 초원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막이 되기 전 이곳은 삶의 터전이자 문명이 움튼 공간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지질학적으로 보자면 사하라의 눈은 약 1억 년 전 형성된 거대한 돔 지형입니다. 지각이 융기했다가 침식되며 생긴 원형의 층들이 수천만 년 동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곳을 리샤트 구조라고 부릅니다. 리샤트는 인근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의 중심부에는 규칙적으로 정렬된 원형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물의 침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칭성과 비율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일부 구역은 일정한 각도로 잘린 듯한 직선 구조도 보입니다. 이건 자연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인공의 흔적일까요? 이 지점에서 사하라의 눈은 단순한 지질 구조에서 고대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3D 고도 스캔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지형이 계획된 도시의 형태를 일부 닮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중앙부의 직경은 약 23km. 그 중심부에는 원형의 높은 지대가 있으며 외곽으로 세 겹의 고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세 겹의 비율은 플라톤이 언급한 아틀란티스의 도시 구조와 거의 일치합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지금도 미확인 유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암 절벽에 새겨진 벽화, 규칙적인 돌무더기, 그리고 바람에 묻혀있던 거대한 토기 조각들. 그 어느 것도 공식적으로는 문명 유적이라 단정되지 않았지만 탐험가들은 그곳에서 인간의 흔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탐험가 테오도르 모노는 1950년대 사하라를 탐사하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하라의 심장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과거의 도시들이 묻혀 있다. 그의 말은 시간이 지나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엔 도시가 있었던 걸까요? 아틀란티스 전설은 사실상 문명의 교만과 몰락의 상징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그 도시가 신의 분노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말했죠. 그런데 만약 그 도시가 실제로 가라앉지 않았고 단지 바다가 사라진 뒤 사막으로 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하라의 눈은 그 가능성을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연구는 약 1만 년 전부터 사하라가 서서히 건조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초원이 사라지고 호수가 메워지며 사람들은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문명이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이 거대한 원형의 눈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습니다. 만약 인간이 세운 도시였다면 왜 그 흔적이 거의 사라졌을까? 돌기둥, 도로, 집터 같은 명확한 유적이 없다면 그저 자연의 장대한 예술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습니다. 어쩌면 이 구조는 인간의 손이 아닌 지구 자체가 남긴 하나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수억 년의 시간 속에서 대륙이 들썩이며 만들어낸 나선형의 상처. 그 상처 위에 인간이 잠시 발자국을 남기고 사라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위성사진으로 사하라의 눈을 보면 그 고요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바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그 원형의 중심을 바라보면 마치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만든 구조물일까? 아니면 사라진 도시의 무덤일까?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거대한 눈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억되지 않은 과거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인류가 신을 만들기도 전에 세웠던 첫 신전, 괴베클리 테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그곳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괴베클리 테페, 신보다 먼저 세워진 신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문자가 생기고 농사가 시작되고 마을이 세워진 다음에야 신전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인류는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신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을 위해 문자보다 먼저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튀르키예 남동부의 외딴 고원지대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이곳은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신전이자 신앙이 농경보다 먼저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장소로 알려져 있죠. 괴베클리 테페는 튀르키예 남동쪽 샨르우르파 근처 해발 약 800m의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라는 이름은 현지어로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학자들은 이곳을 단순한 고대 묘지나 작은 취락의 흔적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이 지역을 재조사하면서 인류사 전체를 뒤흔드는 발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가 파낸 것은 무덤이 아니라 지름 20m가 넘는 거대한 원형 구조였습니다. 중앙에는 높이 5.5m, 무게 15톤에 달하는 T자형 거석 2개가 서 있었고 그 둘을 둘러싸듯 10개의 돌기둥이 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돌기둥 표면에는 정교한 부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자, 뱀, 여우, 멧돼지, 독수리, 그리고 사람의 팔. 모두 살아있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슈미트는 이 유적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건 도시가 세워지기 전 이미 신전이 존재했다는 증거다. 게베클리 테페의 연대는 약 기원전 96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7000년, 스톤헨지보다 6000년이나 앞선 시기입니다. 인류가 아직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던 시점인 것이죠. 즉, 괴베클리 테페는 수렵 채집 사회가 만든 신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마을을 이루지 않았고 문자도 도자기도 금속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십 톤의 돌을 다듬고 옮기고 세워 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신전부터 세웠을까? 슈미트는 발굴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최초의 장소다. 즉, 농경이 신앙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앙이 농경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 주변에서 곡식을 재배했습니다. 그 모임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정착하게 되었고 결국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 신을 모시기 위해 인간은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인류 문명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이 신전이 단 한 개의 구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원형 구조가 지하에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일부는 서로 다른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그 신전이 완성된 뒤
수백 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다른 신전을 세웠습니다. 마치 세대마다 새로운 하늘을 세우듯 신전 위에 신전을 쌓아 올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조물에는 한 가지 공통된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팔을 앞으로 내민 형태의 인간 형상입니다. 그 팔은 배 위로 모아지고 그 손끝은 정중히 맞닿아 있습니다. 얼굴은 새겨지지 않았지만 그 자세는 기도 혹은 경배를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신 혹은 조상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신전의 중심에 서 있는 두 개의 T자형 돌 기둥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괭베클리 테페의 돌기둥에는 놀라운 정밀도가 숨어 있습니다. 돌의 표면은 도끼로 다듬은 흔적 없이 매끄럽고 각 기둥은 정확한 비율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대한 석재는 주변 산지에서 떼어낸 뒤 수십 킬로미터를 끌고 와 세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레도 금속 도구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열망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회적 협력이 이미 그 시점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즉, 신전 건설을 통해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천하게 된 것이죠. 이 신전은 제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최초의 학교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슈미트는 발굴 말기에 이 신전은 고의적으로 묻혔다는 결론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죠. 이곳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으로 정중히 덮였다. 즉, 괭베클리 테페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신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흙과 돌을 쌓아 올려 그 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신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던 시대에서 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려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그 문턱에서 자신들이 만든 신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후 인류는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마을과 도시를 세우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 어딘가에는 돌기둥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처음으로 나보다 큰 존재를 상상했습니다. 문자도 왕도 제사장도 없던 시대. 사람들은 새벽녘 저 거대한 돌기둥 앞에서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믿음을 품은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지금 괭베클리 테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걷는 투명한 데크 아래로 수만 년 전 인간의 손길이 남은 돌들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표면에는 시간이 남긴 미세한 균열이 마치 주름처럼 새겨져 있죠.
그 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하고 있죠. 우리는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이 다시 우리를 만들었다. 다음은 잃어버린 언어의 나선, 파에스토스 원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한 장의 점토 원반에 새겨진 문장. 그 안에는 아직 아무도 읽지 못한 목소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파에스토스 원반, 잃어버린 언어의 나선. 1908년 그리스 크레타 섬의 중부. 고고학자 루이즈 페르니에는 파에스토스라는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지하의 작은 방 안에서 한 점토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둥근 원반. 직경은 16cm, 두께는 약 2cm. 그러나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을 본 순간 그는 그것이 단순한 유물이 아님을 직감했죠. 그 표면은 마치 소용돌이처럼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나선형의 문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까지 인류가 본 적 없는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 원반에는 총 241개의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엔 인간의 얼굴, 새, 꽃, 도끼, 방패, 배, 화살, 그리고 미로 같은 문양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그림은 매우 정교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이 기호들이 점토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은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기호가 새겨진 작은 인장을 사용해 점토판 위에 하나씩 눌러 찍은 것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쇄 기술로 추정됩니다. 당시 연대 측정 결과 이 원반은 기원전 1700년경, 즉 미노스 문명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지금까지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파에스토스 원반이 발견된 이후 세계 곳곳의 언어학자와 암호학자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양이 어떤 언어 체계에 속하는지 찾기 위해 수천 개의 고대 문자를 대조해 보았죠. 하지만 이 기호는 그 어느 문자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 그리스 선형 문자 A, B와도 전혀 달랐습니다. 즉, 독립적인 언어였다는 뜻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 원반이 미노스인들이 사용한 제의용 기도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나선 구조는 기도나 주문의 흐름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음악과 리듬을 기록한 일종의 악보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호들의 배열이 주기적이며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이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을의 기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가설일 뿐 확정된 해독은 아직 없습니다. 문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읽히지 않는 문자는 언제나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에스토스 원반은 유난히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해독 가능한 단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죠. 발견된 원본이 단 한 점뿐이었고 같은 문자가 다른 유적지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언어학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이 원반을 문명 간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인류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시기 크레타 섬은 미노스 문명이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의 벽화에는 황소와 춤추는 사람들, 화려한 복장의 여사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예술은 정교했고 사회는 이미 고도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에스토스 원반은 그 미노스 문명의 어느 부분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자, 그들의 예술, 그들의 상징과 달랐습니다. 그건 마치 크레타에 존재했지만 크레타의 것이 아닌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반은 외부 문명에서 온 사신이 가져온 메시지일 수 있다. 즉, 다른 대륙 혹은 바다 건너의 사람들과 교류했다는 단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가설은 곧 아틀란티스 가설과도 연결됩니다. 플라톤이 말한 사라진 문명, 그 후손들이 지중해로 흩어졌고 그중 한 무리가 크레타에 정착했을 가능성. 파에스토스 원반이 그 잔존 기록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역시 학계에서는 논쟁 중이죠. 기호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언어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의식의 언어, 즉 말보다 먼저 태어난 언어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던 시절,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마음을 전하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해독되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해독될 필요가 없는 언어일지도 모른다. 이 말처럼 이 원반은 우리에게 문장을 전하기보다 그 문장을 새기던 손끝의 감정을 전합니다. 기호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그 나선형의 움직임은 마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하나의 의식 같은 움직임이죠. 최근에는 고해상도 3D 스캔과 인공지능 패턴 분석으로 기호들의 순서와 반복 규칙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는 이 기호가 발음 단위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파에스토스 원반은 실제 말소리를 기록한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독의 열쇠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언어, 한 개의 원반.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그 점토 원반은 그리스의 이라클리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리 진열장 속에서 나선형의 문장이 빛을 받으면 미세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직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앞에 멈춰 섭니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음이 오히려 더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킵니다. 언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다음은 하늘을 향한 침묵의 얼굴들, 태평양 한가운데 서 있는 모아이 석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아이 석상, 하늘을 향한 침묵의 얼굴들. 끝없는 태평양 한가운데 바람이 부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라파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이스터 섬입니다. 지구 지도에서 보면 칠레 해안에서 무려 3,700km 떨어진 외딴 바다 위에 점 하나. 그곳에는 지금도 900개가 넘는 거대한 석상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을 향해 침묵하고 있는 모아이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길게 뻗은 얼굴, 묘하게 고요한 표정, 그리고 눈동자 없이 비어있는 시선.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과 함께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 섬을 처음 발견한 유럽인은 1722년 부활절날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헤번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이스터 섬, 즉 부활절의 섬이라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로헤번이 상륙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고요한 섬이었습니다. 인적은 드물었고 침묵만이 섬을 감싸고 있었죠. 그 적막한 공간 한가운데 거대한 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조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탐험대는 기록했습니다. 이 작은 섬의 사람들은 문명이라 부를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석상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했다. 모아이 석상의 평균 높이는 약 4m, 무게는 12톤에서 20톤에 이릅니다. 가장 큰 것은 파로 모아이, 높이 10m, 무게 82톤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돌덩이들이 어떻게 산비탈에서 해안까지 옮겨졌는지는 지금까지도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아이의 재료는 주로 화산재가 굳어 형성된 응회암입니다. 이스터 섬의 중심부에는 라노 라라쿠라는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곳의 절벽에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아이들이 절반쯤 묻힌 채 남아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입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모아이 공장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사람들은 화산석을 도구로 깎아 형태를 만들고 그 완성된 석상을 해안가로 운반해 세웠습니다. 문제는 운반 방법이죠. 바퀴도 금속도 없던 시대에 수십 톤의 돌을 수 킬로미터씩 옮겼다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통나무를 굴려 이동시켰다는 설이 있었지만 이 섬에는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돌을 세웠던 걸까요? 1980년대 이후 고고학자들은 현지 전승에 주목했습니다.
라파누이의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모아이는 걸어서 해안으로 갔다. 처음엔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2012년 미국과 칠레의 공동 연구팀은 실제로 걷는 방식의 이동을 실험했습니다. 3개의 밧줄을 석상에 묶고 양쪽에서 번갈아 잡아당기며 균형을 잡자 석상이 좌우로 흔들리며 앞으로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걷는 듯 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미터씩 전진할 수 있었고 실험은 성공적이었죠. 이후 학자들은 모아이는 실제로 세워진 상태로 이동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운반 방식이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런 거대한 석상을 만들었던 걸까요? 단지 장식이거나 왕의 조각상이었을까요? 모아이의 기원은 조상 숭배에 있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모아이를 통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마나, 즉 신성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모아이는 그 마나를 육체로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아이의 대부분은 바다를 등지고 섬 안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침입을 감시하거나 바다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을 돌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해안가에 세워진 석상들이 모두 마을을 향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을과 사람들을 지켜보며 조상의 영혼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지킨다고 여겨졌습니다. 모아이의 눈은 원래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통해 눈 부분에 흰 산호와 붉은 화산석으로 만든 눈동자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눈을 다시 끼우면 모아이의 시선은 갑자기 살아납니다. 그 순간 돌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영혼이 깃든 존재가 됩니다. 전통 전승에 따르면 눈이 들어간 모아이는 마나가 깃든 상태, 즉 살아있는 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끝나면 그 눈을 다시 빼서 안식의 상태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종교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죽음과 영혼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돌 속에 조상을 담았고 그 돌의 침묵 속에서 영원한 연결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15세기경 섬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식량과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섬은 점점 황폐해졌고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모아이를 세운 부족과 그것을 넘어뜨리는 부족이 생겼습니다. 섬 전체가 내전으로 갈라졌고 결국 대부분의 모아이는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죠. 그 후 외부의 침입과 질병, 노예 무역이 이어졌고 라파누이 문명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모아이만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이스터 섬의 모아이들은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복원된 석상들은 바다를 바라보거나 옛 마을을 향해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햇살이 질 때면 석상의 얼굴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천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압축한 듯합니다. 구구학자 슈레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아이는 신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닮은 조상이다. 그 말처럼 모아이는 하늘을 향하지만 그 눈빛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은 라파누이의 절벽을 지나고 파도는 모아이의 발끝을 스칩니다. 다음은 하늘과 시간을 읽어내던 인류의 또 다른 흔적, 스톤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돌로 신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세웠습니다. 스톤헨지, 하늘을 세운 돌. 바람이 낮은 풀밭을 스치면 돌들은 조용히 시간을 가리킵니다.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원 한가운데 거대한 원형 구조가 서 있습니다. 이름은 스톤헨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이 평원에 서면 돌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바깥에 둑과 고랑, 사르센으로 세운 거대한 원. 안쪽에는 말굽 모양의 트릴리톤이 서 있고 그 사이를 수십 개의 블루스톤이 메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이 자리에서 맞닿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자리와 지는 자리가 정확히 마주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빛은 돌 사이를 통과합니다. 수천 년 전 이 돌들은 이미 하늘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흔적, 흙의 원. 이 평원에는 처음부터 돌이 있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사람들은 먼저 지름 약 100m의 둥근 해자와 둑을 팠습니다. 바깥엔 둑, 안쪽엔 고랑. 이 형태를 가리켜 헨지라고 부릅니다. 흙의 원, 그 안에는 구덩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파여 있었죠. 후대의 고고학자 오브리가 이곳을 발굴하며 오브리 홀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화장한 인골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묻었지만 무덤이라기보다는 의식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시간을 이 원 안에 새기려 했을까요? 두 번째 흔적, 푸른 돌의 행렬. 앞선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오자 돌이 등장합니다. 이 돌은 이 평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km 떨어진 웨일스 프레셀리 산지의 짙은 화산암, 블루스톤. 이 돌들이 바다와 강, 늪과 숲을 건너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썰매와 뗏목, 굴림목을 사용했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그 긴 여정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이 먼 곳의 돌을 선택했을까요? 그 돌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푸른 돌들은 안쪽의 원과 타원, 말굽형 배치를 이루었습니다. 태양과 달의 길, 그리고 의식의 동선을 계산한 듯 질서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푸르게 빛나고 황혼이면 보랏빛으로 물드는 돌. 시간을 색으로 보여주는 돌이었습니다. 세 번째 흔적, 거대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스톤헨지가 세워졌습니다. 북동쪽
말버러 다운스에서 거대한 사르센 돌이 끌려왔습니다. 돌 하나의 무게는 수십 톤. 그 돌들을 세우고 위에 긴 린텔을 얹었습니다. 홈과 돌기를 맞물려 깎아 넣은 정교한 방식. 수천 년의 사람들은 돌을 나무처럼 다루었습니다. 그중 5쌍의 트릴리톤이 말굽 모양으로 서 있고 그 틈새로 여름 지점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반대로 겨울 지점의 해는 가장 낮게 내려와 트릴리톤 사이로 붉게 스며듭니다. 이 돌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따라갑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방향을 계산했을까요? 스톤헨지는 하나의 돌무더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돌들이 세워진 평원 전체가 거대한 의식의 공간이었습니다. 북쪽에는 나무로 둘러친 큰 마을, 드링턴 월스가 있었고 그곳에서 스톤헨지로 이어지는 긴 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에비뉴라고 불렀죠. 길의 끝은 강으로 이어졌고 강가에는 또 다른 원형 구조물 블루스톤헨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즉, 스톤헨지는 한 장소가 아니라 강과 길, 마을과 원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성소였습니다. 그 둘 사이를 잇는 행렬의 길. 사람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의 원에서 돌의 원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이동했습니다. 탄생과 결혼, 그리고 죽음이 한 줄로 이어지는 성소. 이 평원 전체가 의식의 지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돌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들은 흙을 다져 경사로를 만들고 진흙 위로 돌을 굴렸습니다. 밧줄을 잡아당기고 물을 부어 다졌습니다. 힘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마 박자와 노래, 북소리가 그들의 리듬을 맞췄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영감과 미세한 반복이 겹쳐 만들어진 시간의 공예였습니다. 우리는 스톤헨지를 흔히 천문대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이곳은 관측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하늘과 자신을 이어보던 장소였습니다. 계절을 예측하기보다 함께 맞이하기 위한 자리, 계산보다 기억이 중요했던 공간이었죠. 겨울 지점의 해가 가장 낮게 내려오는 날, 붉은 빛이 트릴리톤 틈을 통과해 중심을 비춥니다. 그 빛 아래 사람들은 연회를 열었겠죠. 훈연된 곡이, 노래, 불빛. 수천 년 전의 그 밤, 이 평원은 불빛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사라진 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린텔 위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느꼈겠죠. 수천 년이 흘러도 스톤헨지는 서 있습니다.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위의 시간은 여전히 흐릅니다. 그 돌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아직도 오래된 발걸음의 움직임이 들리는 듯합니다. 에필로그. 사막의 눈은 잃어버린 도시를 기억했고 궤베클리 테페는 신이 태어난 새벽을 품었습니다.
헤파에스토스 원반은 읽히지 않는 언어로 말을 걸었고 모아이 석상은 하늘을 향해 인간의 얼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는 돌로 시간을 세웠습니다. 모래와 돌, 점토와 별빛으로 이어진 5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문명은 사라져도 인간이 남긴 기억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흔적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